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책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그림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의 구성은 이번 시간에는 문학적인 요소, 그리고 본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 여기까지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의 정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림책을 뭐라고 정의한 일이세요? 그림과 책이 공존하는 종합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글이 없는 경우도 있죠.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또 다르게 정의 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내려보세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이제 여기 보면 마란치오하고 마이클 헌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또 다양한 또 학자들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레치너라는 사람은 그림책은 갖고 다닐 수 있는 미술관이다 라고 할 만큼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와, 가지고 다니는 도서관, 그쵸, 미술관, 갖고 다니는 미술관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에거프라는 학자는 그림책은 어린이와 성인, 두 계층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두 개의 예술 형태, 즉 문학적 형태와 예술 형태가 동시에 전개되는 복잡한 문학 장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쵸? 요즘에 그림책은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이 있잖아요. 그런 성인을 위한 동화책도 같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독자를 잡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복잡한 문학 장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실비아 마란치는 글에 그림을 곁들인 사파가 있는 책과 구분 지으면서 그림책이란 그것을 이루는 모든 요소의 통합체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이클 헌은 그림책을 앞표지부터 뒷표지에 이르는 모든 디자인 요소가 전체 작품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독특한 예술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그림책의 구성해서 이제 잘 보게 될 건데요. 보면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 표지도 있고 책 등도 있고 글자책, 책의 크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글과 그림에 해당하는 본 텍스트 그 외에 해당하는 주변 텍스트들이 어루어진 아주 종합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컬도 예술 형태를 가진 그쵸? 모든 것이 모든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독특한 예술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그림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워드라는 학자는 그림책은 외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자적 특성 있는 물건이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처럼 본 텍스트와 함께 글자체, 그림, 레이아웃, 표지, 디자인 세부 주변 텍스트를 독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미리 계산하여 하나로 묶은 통합적인 생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저 학자와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마이클 헌이라는 분이랑 조금 더 그것을 덧붙여서 더 길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본 텍스트가 있어요.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그런 텍스트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여기처럼 주변 텍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체, 그림, 레이아웃, 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로 묶어낸 통합적인 생산물, 그쵸? 약간의 종합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을 어느 분은 또 제가 아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종합예술이라고. 영화 뭐 우리가 영화만 이 종합예술이 아니다. 뭐 연극 종합예술이 아니다. 책이 그야말로 종합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요즘 책들이 굉장히 모든 좀 디자인 요소부터 글부터 여러 가지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제 그림책의 여러 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그림책은 글과 그림 또는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보를 주는 책이고 텍스트, 글, 그림 이런 것들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 이런 표지, 그림, 레이아웃, 글자체, 뭐 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주변 텍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서
표지를 포함한 모든 장면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것이 그림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림책의 구성인데요. 첫 번째는 문학적 요소입니다. 문학적 요소에서도 첫 번째는 주제예요. 주제는 그림책 전체를 아우르면서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림책에서 보면 유아의 생활, 생각, 느낌, 정서, 문제, 갈등, 상상, 소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소재가 유아의 세계와 동심에 담기게 됩니다. 유아의 세계가 진실하게 담겨 있고 유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보편적이고 유아가 이해할 만하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의 그림책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직접 교훈을 전달하기보다는 이야기 전반에 유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어야 훨씬 더 좋은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림책 주제와 그림책의 예로 조금 명시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아의 일상이나 놀이의 즐거움에서 나랑 같이 놀자, 이건 상자가 아니야 라고 메시지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또 좋은 책이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과업이나 문제 해결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용기, 절제, 카타르시스 등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부엉이와 보름달, 구름파 유치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 것 같아요. 이 구름파 유치원은 이제 큰 코끼리가 되게 무기력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너무 무기력한 이 구름파를 취업을 시켜요. 그래서 취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구름파가 너무 큰데 사람이 일하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것들만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빵가게 갔더니 빵을 너무 그 쿠키를 너무 크게 구워서 팔 수가 없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두 공장이었나요? 구두 공에 갔는데 구두를 만드는 곳에 갔는데 구두가 너무 큰 거예요. 만든 구두. 그래서 너무 큰 구두는 팔 수가 없다고 해서 구두도 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다음번에 피아노였나 봐요. 피아노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피아노 만드는 곳에서 또 피아노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필요 없다고 만든 피아노를 가지고 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 갔을까? 접시도 가네요. 접시 만드는 곳도 가네요. 너무 큰 접시를 만들어서 필요 없다고 접시를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자동차 만드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서 갔더니 자동차가 너무 크게 만들어서 필요가 없다, 앞이 안 보인다,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구름파한테 그 큰 자동차를 줍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구름파가 자동차에 쿠키, 그릇, 구두, 피아노를 싣고 막 가고 있어요. 이 구름파가 사실은 되게 의기소침하고 얌전하고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외톨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친구인데 여러 가지 이직 경험을 하면서 기분이 또 옛날 기분이 막 들면서 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랬어요. 자, 근데 막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12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놀아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름파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12명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놀아줘요? 피아노도 치고 쿠키 아주 커다란 쿠키를 나눠 먹고 그릇에다가 뭐 하고 또 놀이도 하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을 보면서 풀어내는 이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파 유치원도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보면 가족 간의 관계, 가족 간의 사랑, 우애 이런 걸 나오는 것이 있죠. 제가 본 건 이제 터널인데 이 터널도 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매가 너무 생긴 게 틀리고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뭐 앉아있으면 싸우는 거죠.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너무 싸운다. 나가서 재밌게 놀다 와. 점심 될 때까지는 들어와야 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빠를 따라 동생이 나가요. 쓰레기 더미가 있는 막 그런 데를 지나서 가다 보니까 작은 구멍이 있고 터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오빠가 글로 들어가면서 나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동생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빠는 용감하게 들어가 버렸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스프지나 어떤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사람 모양이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오빠를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딱딱한 돌이 흐물흐물 무너지면서 사람으로 변하더니 오빠가 됐어요. 오빠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족애를 느끼면서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이제 오빠를 보면 싸우지 않고 마주 보면서 살짝 웃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책들도 좀 있고요. 가족의 생명의 관계, 우정, 배려, 보살핌, 나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뒷집 준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 그 이야기, 옛날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70년대, 80년대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아내는 책이고 이웃 간의 배려, 나눔 이런 것들이에요. 우정. 그다음에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은 나누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날 떨어진 이 털실 이 상자를 발견했는데 털실을 뜨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 강아지 옷, 근데 그걸 불편하게 바라보는 친구의 옷도 떠주고 친구의 강아지도 떠주고 또 털실 옷을 입고 딱 갔더니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 여자 주인공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 옷이 굉장히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너 옷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털실 옷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 떠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까지 떠줘요. 근데 털실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엄마 아빠 뭐 옆집 아저씨 심지어는 집 뭐 길 다 뜨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실기할 털실을 굉장히 또 갖고 싶어하는 귀족이 이걸 뺏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뭐 아주 많은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싫대요, 에나벨은. 그래서 이 도둑을 시켰죠. 그래서 이 털 상자를 이 털실 만드는 이 상자를 훔쳐가지고 이 귀족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었더니 털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귀족은 이 털실 바구니를 갖다 버렸어요, 강에다가. 다시 이 강을 타고 에나멜에게 돌아왔어요. 여전히 에나멜은 나누고 베풀고 행복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또 동화책으로 담아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 보호 및 존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인장 호텔도 그렇고 야 우리 기차에서 내요 라고 한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좋은 버닝햄이 쓴 글인데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보면은 여기서 올라탄 그 동물들은 사람들이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상아를 뭐 잘라낸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야생동물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 더 보호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동화책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반편견이죠. 이모의 결혼식 돼지책. 이 돼지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점점 다 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엄마가 나가고 다 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만 청소하고 하는 게 아니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족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위기, 일시적인 변화, 사회적인 불안으로 인한 극복, 하나의 정원, 나비 엄마의 손길. 이 책도 이렇게 좀 일시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불안, 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찾기놀이나 상상 유머의 즐거움 이런 것들, 앵무새 10마리, 예, 마녀 위니 이 책이 또 그렇게 되는데요. 이 앵무새 10마리 같은 경우는 이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늘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세수하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은 시간에 내려가고 뭐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이 10마리의 앵무새를 키우는 이 따뜻한 정원에 가서 예쁜 기타를 가진 우리 앵무새들 안녕 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나 똑같이 너무나 똑같은 일상에 지겨운 앵무새들이 이 정원을 빠져나와서 이 교수님을 놀래켜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10마리의 앵무새를 막 찾아 나서는 거죠. 뭐 주방도 갔다가 침실도 갔다가 뭐
다락도 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하면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동물들이 이 앵무새가 막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찾기 놀이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의 주제에 맞는 그림책의 주제, 그 그림책의 주제에 맞는 어떤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그림책 전체를 아우르면서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런 주제에 가진 책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책들을 좀 골라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문학적 요소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입니다. 유아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 특히 주인공의 사정이나 마음에 비춰 공감하면서 그의 경험을 공유하죠.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는 반성적인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림책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의인화된 동물, 식물, 사물, 추상물, 그리고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동물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상상의 인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기 위에 보이시죠? 맥스, 그쵸? 그 다음에 피터 레빗, 그 다음에 코듀로이, 여기 곰돌이가 코듀로이입니다. 그리고 바바빠빠, 아시죠? 이런 주인공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랑을 받죠. 그래서 그림책 속에 매력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을 토대로 이런 주인공들이 보편적이면서도 개성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나갈 때 더 공감되면서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등장인물들이 들어있는 책들이 기억에 나시나요? 그 등장인물들이 전달하는 이야기에 흠뻑 빠지고 그것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이유는 등장인물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적 요소로 등장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적 요소의 세 번째는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시간으로는 현재 또는 과거, 미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간으로는 현실 세계나 환상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책 속에서 인물들은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멀리서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멀리서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또 소극적인 공간, 또 파노라마 공간, 원거리, 중거리, 근접거리, 그 다음에 중다 장면, 다른 시간이나 공간에 일어난 일을 같은 지금 현재 일어난 현재의 시간과 같이 중첩돼서 배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경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첫 번째는 인물이 느끼는 불안, 행복과 같은 심리 상태를 배경의 그림이 색이나 분위기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소피가 정말 화났어 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보면 주변이 화가 날 땐 빨개요. 그쵸? 그러면 이 아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행복해요. 그러면 주변 색깔이 어떤 색인지 노랗고 화났고 이런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이 이 책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인물 간 지위, 왕과 사냥꾼, 아니면 성향, 사치스러운 성향, 검소한 성향 이런 것들을 배경에 담아서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어수선과 같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낮에서 밤, 밤에서 낮으로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비문명사회에서 문명사회, 시골에서 도시, 옛날에서 현대, 현실에서 환상으로의 전환 이 모든 것들도 배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 사실 이야기, 환상 이야기와 같은 장르 특성을 잘 책에서도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배경의 가치입니다. 배경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경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적 요소로 네 번째 플롯입니다. 플롯은 구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플롯하고 스토리하고 우리가 무엇이 틀리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토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시간 순으로 쭉 그냥 늘어놓은 걸 이야기한다면 플롯은 인과를
비롯해서 그 이야기에 담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간의 관계나 질서의 개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인과라는 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담긴다는 거예요. 스토리는 시간 단위로 쭉 읊어놓은 거라면 얘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어요. 얘는 스토리예요. 왕이 죽으니까 왕비도 죽었어. 자, 그렇지만 왕이 죽자 왕비가 슬퍼서 죽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얘는 플롯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죽자 왕비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랑 플롯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과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플롯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흥미도나 몰입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주로 이제 갈등 중심으로 전개되고 해결되는데 갈등의 종류로는 뭐 내적 갈등부터 타인과의 갈등, 뭐 사회의 어감이나 기준과의 갈등, 자연의 힘과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갈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노면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굉장히 몰입도와 아니면 스토리 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롯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학 문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플롯은 시간 흐름에 따라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과정이 담긴 단선적 또는 연대적 플롯이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 주인공이 집을 나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뭐 모험을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집에 돌아오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결말. 이게 가장 깔끔하고 유아문학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 플롯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선적 플롯 아니면 연대적 플롯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적 플롯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인물이나 사건이 추가되면서 비슷한 에피소드가 되풀이되듯 반복되는 플롯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기돼지 삼형제가 조금 대표적인데요. 그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막내 돼지까지 집을 열심히 짓잖아요. 그쵸? 열심히 짓는데 이 되풀이되면서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쌓여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돼지는 튼튼하게 집을 짓죠. 그쵸?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빠지면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연계가 되거나 뭐 이렇게 조금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누적 플롯은 이 에피소드가 빠지면 뭔가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반면에 여기 연쇄 플롯은 에피소드가 앞의 인물이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적 플롯은 연결이 되면서 영향을 주죠. 그쵸? 첫 번째 돼지가 못했어. 두 번째 돼지는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세 번째 돼지는 더 튼튼한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영향을 줘요. 근데 연쇄 플롯 커다란 무는 앞에 인물이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무를 뽑는데 할아버지가 뽑고 뒤에 뭐 아니 고양이 뒤에 뭐 강아지 뒤에 뭐 누구 손녀 뒤에 할머니 뒤에 할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쭉쭉쭉쭉 하는 그 반복되는 에피소드에 또 사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쇄 플롯이라는 거예요. 이런 플롯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플롯도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플롯과는 연관 없는 주제, 인물, 배경이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해되는 난해한 플롯.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에스리 브라운이 직접 만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공원에 간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공원에 가서 이 주인공들이 4명인데요. 이 아주 가볍게 이야기예요. 찰스 엄마 이야기예요. 찰스는 찰스 엄마랑 공원에 갔어요. 근데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 입장에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머지 아빠랑 스머지가 여기서 나와요. 찰스와 찰스 엄마가 나오고 스머지와 스머지 엄마가 나와요. 스머지 아빠가 나오네요. 스머지 아빠가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찰스 엄마가 공원에서 뭐 어쨌고 저쨌고 아빠는 뭐 오늘은 기분이 우울해서 공원에 가서 뭐 강아지를 데리고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딸과 산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찰스가 나와요.
찰스가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맨 처음에는 얌전하고 뭐 재미없더니 나중에 친하게 되면서 되게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그 다음에 스머지 이야기가 나와요. 스머지는 이 찰스라는 아이와 만나서 나무도 타는 걸 배웠고 뭐 재밌게 놀고 그러고 돌아왔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싫어해서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게 이제 찰스 엄마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배경은 같은 배경이나 공원이라는 어떤 공통 공간이지만 그 주인공이 그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사파저 플롯, 거울 플롯 해서 거울 속의 거울, 이야기 속의 이야기의 어떤 그런 플롯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롯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플롯이라는 것은 구성인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의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롯도 이 문학적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학적 요소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문체예요. 문체는 작가가 사용하는 어휘와 이야기를 만드는 구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문장의 길이, 리듬, 속도, 표현법, 낱말의 선택 등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는 간결한 것과 좀 이야기를 쭉 문장을 막 설명해 놓은 만연체, 또 부드러움과 강한가에 따라서 우유체와 강건체, 꾸미는 말이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건조체와 화려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서 사용하는 문체 요소가 있습니다. 서술, 묘사, 대화인데요. 이 서술은 어때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 서술. 그리고 묘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묘사는 이미지화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하면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섬세하게 글을 써놓은 걸 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대화는 인물의 말인데 사건의 전개와 인물 묘사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시점도 있는데요. 이 시점은 문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점도 사실은 작가가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 그 제3의 그 인물이 말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문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문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문학적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문학적인 요소, 즉 주제, 등장인물, 배경, 그리고 플롯, 그 다음에 문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본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본 텍스트는 대체로 속표지 다음 장에서 시작하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를 이끄는 말이죠. 이제 본문에 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본 텍스트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본 텍스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변 텍스트는 그 외 공간에 있는 글과 그림 텍스트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맹이와 껍데기에서 껍데기에 해당하는 게 주변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 표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텍스트에는 내적 주변 텍스트와 외적 주변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옆에 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주변 텍스트는 표지, 면지, 속표지, 판형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책 내부에 있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껍데기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내적 주변 텍스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 주변 텍스트에는 책 외부에 있는 주변 텍스트로 책 저자, 출판사에서 대중을 상대로 말이나 글로 작품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 띠지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자 인터뷰, 저자 강연, 그리고 저자가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이나 글을 표현했거나 일기 메모 형식으로 작품에 대해 적어놓은 것, 나눌 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 역시 내용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외적 주변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껍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그림, 글, 뭐, 책, 표지,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외적 주변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우선 주변 텍스트의 표지입니다. 커버죠.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에서 우리는 그림책에 누가 나오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의 소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반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이 제목입니다. 그죠? 표지의 제목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책의 제목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죠. 그래서 제목에 담기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발문의 이해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 즉 주인공의 이름, 성품 등의 특징을 담은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뭐 알도, 무지개 물고기, 멍멍 의사선생님, 도서관에 간 사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문의 예를 들면 알도 같은 경우는 어깨동무를 한 두 친구 중에 누가 알도일까? 이렇게 주인공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눈썹이 올라간 철이라는 책에서는 너 이렇게 눈썹이 올라간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또 배경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도 있습니다. 그쵸? 배경, 때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자, 보면은 눈이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에 괴물들이 사는 나라, 구름 나라 이렇게 장소에 대한 제목으로 책을 구성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발문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눈 오는 날이라면 눈 오는 날 어떤 일을 하면 재미있어? 라고 발문을 해보면 되겠죠. 또 책 제목에 사건, 그렇죠?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인 거죠. 제목에 도둑을 잡아라, 곤유소 맛있겠다, 바람이 불었어, 로지의 산책, 뭐 이런 것들은 사건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네요. 그쵸? 곤유소 맛있겠다라는 그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일까? 라고 또 우리가 방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소재를 알려주는 제목도 있습니다. 알사탕, 노란 우산, 엄마의 의자, 그쵸? 발문은 노란 우산, 너희들 우산은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 책의 제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텍스트 표지에는 제목뿐만 아니라 앞표지도 있습니다. 앞표지에는 제목과 함께 본 텍스트에 나오는 그림 중 한 장면이 담기기도 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면 말 타고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막 보이시죠? 도서관이면 긴 드레스 입은 친구가 수레에 잔뜩 책을 싣고 가죠. 도서관이라는 제목 밑에. 이렇게 제목과 함께 본 텍스트에 나오는 그림 한 장면이 담기고 별도의 그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속의 장면이 담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장면이 들어가기도 하는 게 이 앞표지입니다. 이 앞표지에는 커다란 방기 해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사자랑 하마랑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작게 움츠러들었죠? 근데 이제 이 뒷표지에 보면은 코끼리가 있어요. 자, 앞으로 접혔을 때는 커다란 방귀만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죠? 근데 이 뒷면을 보면 코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면에는 커다란 방귀라고 나오고 접히면서 코끼리의 그 엉덩이 부분만 나오고 이 하마랑 사자랑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있죠?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얘책 누구의 방귀일까? 맨 처음에 앞면만 보면 커다란 방귀는 누구의 방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뒤를 봐야 또 얘가 코끼리였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외부의 주변 텍스트, 그쵸? 표지에서 뒷표지도 있잖아요. 이 뒷표지에는 이야기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책을 덮었을 때 여운을 위해서 본 텍스트에 있던 장면이나 그림책 내용과 관련 있는 작은 그림을 곁들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책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뭐 쥐 파먹듯이 이렇게 파먹은 게 있잖아요. 와자와자 꿀꺽 책 먹는 아이. 그래서 책을 그냥
씹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알사탕 같은 경우도 뒷표지가 누군가가 같이 들어갔구나, 친구 둘이 집 안으로 들어갔구나, 뭐 이런 걸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뒤에 여운을 남기는 그런 그림을 딱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표지, 제목, 뒷표지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주변 텍스트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화책이, 그림책이 종합 매체예요. 그죠?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런 장면 하나하나, 글씨의 배열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 오는 날에 뒷표지가 나와요. 뒷표지에 보면 비 오는 날에 엄마도 누워있고 릴렉스하고 엄마의 다리에 우리 꼬맹이가 누워서 같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야기의 연계가 쭉 되는 그런 내용으로도 뒷표지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맨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림의 전개가 그림의 어떤 그림 뒷이야기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죠. 이 아씨방 일곱동무는 책 앞표지에는 여기 보면은 뭐 골무아씨 무슨 아씨에서 막 다 나와요. 바늘 아가씨, 뭐 인두 아가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아가씨들이 쭉 나오는 거 빼꼼하게 창문을 열고 나와 있는 아가씨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책 앞에는 얼굴만 나왔다면 이 책 뒷표지에 보시면 뭐예요? 할머니의 뒷모습 또 이 아가씨들의 뒷모습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앞뒤로 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앞과 그림의 이 방 안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 중에 하나네요. 그죠? 7마리 눈먼 생쥐 앞에 주에는 생쥐 6마리와 다른 한 마리 꼬리가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여기 끝에 여기 칼디코쌍 밑에 여기 꼬리 하나가 띡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한 마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색 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책 표지만 보고. 그렇지만 책을 모두 읽은 후에는 뒷표지를 보면 앞표지에서 꼬리만 보이던 한 마리 쥐는 흰쥐일 가능성이 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본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앞표지와 뒷표지를 펼치면서 앞표지에 꼬리만 보이던 쥐는 무슨 색일지, 그 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나머지 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죠? 뒷표지는 주로 서사를 다루는 그 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간단한 내용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발췌된 비평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소개한다든지 작품의 교육적 유의성 아니면 읽어주는 방법 같은 교육적 제안 등이 간단하게 적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림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감상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책을 선택하고 읽어주는 데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표지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표지에는 책등도 있습니다. 이 책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책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책을 책꽂이에 꽂았을 때 보이는 부분을 이 책등이라고 합니다. 이 책등에는 대개 책 제목이나 작가명, 출판사명이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책등에 왜 수박 수영장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책등에 수박씨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달 샤베트 책에는 책등에 날이 더워서 녹아내리는 달물과 그것을 받쳐놓기 위한 글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과 책 제목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겉싸개와 떼지가 있네요. 자, 겉싸개는 그림책을 둘러싸고 있는 종이싸개를 말하죠. 또 표지는 그림과 표지를 둘러싼 겉싸개의 그림이 같은 그림책도 있지만 다른 그림책도 있어서 감상할 필요를 주는 그런 싸개도 있습니다. 그 겉싸개에 제목 글씨가 없이 이렇게 조금 다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그 책과
제목과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제목 글씨가 없이 겉싸게 그림 하나만 크게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겉싸기의 날개, 그 안쪽으로 접혀지는 그런 부분에는 대체로 작가 소개가 담기게 되죠. 그리고 띠지는 표지나 겉싸기를 두른 긴 종이를 말하죠. 좀 반절짜리도 있고, 책을 많이 가리는 그 절반의 반을 이렇게 감싸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는 책 홍보를 위한 문구들이 좀 많이 담기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조금 살펴보시면 되게 재미있고 이 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나, 애쓰고 있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변 텍스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면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표지를 봤다면, 표지를 이렇게 열었을 때, 앞에 표지를 열었을 때, 면지는 앞 표지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양쪽에 펼친 면, 뒷 표지를 열었을 때 앞뒷면, 전에 양쪽 면에 펼친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앞면지, 후자를 뒷면지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면지의 유형과 그림책의 예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면지도 디자인의 요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뒷면지가 같은 색도 있고 다른 색도 있고 앞뒷면지 같은 이미지를 넣은 경우도 있고 앞뒷면지 이미지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면지도 사실은 어떤 거를 넣을까 책 등에 어떤 표시를 할까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뒷면지가 같은 책은 지하 100층짜리 집, 헤어미 줄무늬가 생겼어요. 이런 책들이고 앞뒷면지가 다른 색이면 크리스마스 선물, 겁쟁이 빌리. 앞뒷면지가 같은 이미지다. 이미지가 또 같을 경우도 있어요. 강아지똥, 또 아시방 일곱동무, 내 토끼 어딨어?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런 데는 앞뒷면지가 같아요. 앞뒷면지가 다른 이미지는 구름빵, 파도야 놀자, 터널, 뒷집 준범이, 곰사냥을 떠나자 이런 것들이 앞뒷면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도 유심히 보시면 앞뒷면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또 어떤 색을 썼는지 같은 이미지인지 다른 이미지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속표지입니다. 속표지는 앞면지에 책장을 넘겼을 때 나오는 제목과 작가명, 출판사명이 있는 지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표지를 넘기고 앞면지 한 장을 딱 넘겼을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이제 요 면이 안쪽에 있는 그 맨 첫 장면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 도둑 잡아라 라는 이 책은 속표지에는 어느 집에선가 도둑이야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고, 그쵸? 그 집으로부터 찍힌 발자국이 누군가야 번쩍이는 귀중품을 주고 도망가는 모습이 반짝 그려져 있죠. 보이시죠? 막 발자국도 보이고 뭔가 가방에 번쩍이는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의 반쯤 그려진 모습이 보일 거예요. 이후 범인을 잡기 경찰들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 책의 속표지의 그림이 이야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실마리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이 속표지에 나오는 그림책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림책은 굉장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재밌답니다. 속표지도 조금 의미 있게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파도야 놀자의 속표지에는 주인공 아이가 바다놀이를 위해서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막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표지의 내용도 좀 꼼꼼하게 한번 그냥 흩어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속표지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표지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또 앞면지에는 어떤 그림이 어떤 색을 썼는지, 앞면지, 뒷면지는 같은지, 또 속표지는 처음 이야기를 담는 건지, 처음 시작인 건지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앞면이랑 똑같은 그 면을 썼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책의 재미를 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판형이에요. 판형이란 그림책의 크기와 모양을 말하는데요. 그림책 판형은 책꽂이에 가지런히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죠. 어떤 거는 직사각형이고 어떤 건 정사각형이고 어떤 거는 엄청 크고 어떤 건 엄청 작고
그쵸? 이제 책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디자인 요소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판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포그래피예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배열 등을 일컫는 것인데 이거는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사 요소로도 좀 작성을 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타이포그래피 보이시죠? 이 돼지, 이게 엄마 돼지거든요? 이 엄마 돼지가 아가 돼지들이 막 위험하다는데 막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화난 마음을 꿀로 표현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이 엄마의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마의 감정 변화, 감정 상태를 이 글자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인물의 감정, 사건, 상황 등을 분위기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그쵸? 읽었을 때 목소리 크기, 음조, 속도 등을 반영해 읽어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꿀! 이렇게 됐겠죠? 정말 화나는 그 모든 감정을 드러내서 어떤 소리로 할지 상상이 되시죠?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꿀! 이랬을까? 또 이것 말고도 곰사냥을 떠나자에서도 곰사냥을 떠나는 가족의 풀밭, 강물, 진흙탕, 숲, 막 해치고 가는 소리가 점점 큰 글씨로 이렇게 나타내줘요. 점점 큰 글씨를 써서 가족들이 점점 뭐예요? 곰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씨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피의 역할은 어쨌든 그 글자의 크기로 여러 가지 감정 변화, 뭐 읽어줄 때 목소리, 음조,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텍스트에서 여섯 번째 재질입니다. 일반적으로 광택나는 재질은 시간이나 거리상 멀리 떨어져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거친 질감의 재질은 직접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이건 상자가 아니야 라는 이 책은 진짜 그 상자의 재질, 그죠? 크라프트지라고 하는 상자의 재질을 책 표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상자로 놀이하는 내용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이런 재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제본선입니다. 양쪽 펼침을 한가운데 책이 접히는 부분을 제본선이라고 하죠. 펼쳐지는 부분에 책이 접히는 부분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림책 내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림책이 살아있어 라는 이 책에서는요. 제본선은 이야기 속의 인물, 사물들이 사라지는 별도의 공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본선을 활용한 책 예를 한번 좀 들어봐 드릴게요. 앞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본선이 이렇게 제본선을 두고 이 그림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책이 살아있어라는 책에서는 아예 사람 사물들이 사라지는 별도의 공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전박이를 꾹꾹 삼켜버렸어 하고 그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수지 씨가 쓴 파도야 놀자를 보면 제본선 중심으로 왼쪽에는 아이, 오른쪽에는 파도를 또 한쪽에는 색깔이 들어가 한쪽에는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죠. 이 파도의 놀자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제본선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똑같은 작가예요. 이수지 씨인데 그림책 이 거울놀이예요. 그림자놀이 그림자놀이인데 이 보면 그림 밑에 그림자를 배치했어요. 뭘 중심으로? 제본선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제본선도 굉장히 책의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그림책의 정의 및 구성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변 텍스트들을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변 텍스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